연기금들이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2,700을 넘은 건 지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밸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20조 원 규모의 미국 해군 군함 유지보수 사업 진출을 추진합니다. 김동관 하나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다음 달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해군성 장관이 거제와 울산에 있는 국내 조선소들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 해군의 함정을 유지보수하는 MRO 사업을 맡기기 위한 사전 점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관 하나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미군 해군성의 초청으로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배창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의 초청으로 다음 달 초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하나와 HD현대 고위급 관계자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두 수장의 방미는 다음 달 8일 개막하는 북미 최대 해양 방위산업전 Sea 에어스페이스 전후로 현지에서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즉 MRO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델토로 장관이 지난달 말 하나오션의 거제조선소와 HD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를 찾아 각사의 MRO 기술력을 검증했다며 두 수장이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사업 규모와 시기 등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비롯해 500척 가까운 함선을 보유 중으로 함정 MRO 사업에만 연평균 20조 원 넘는 예산을 집행합니다. 현지 조선소 인력 부족으로 유지보수 정비를 받지 못한 함정의 수가 늘자 일부 물량을 일본에서 소화했는데 이마저 과부하가 걸리면서 우리나라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방산시장 미국에서 군함명가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하게 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필리핀의 군수지원센터를 설립하며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글로벌 MRO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MRO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5천억 원을 MRO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MRO 시장 규모는 약 80조 원으로 무기거래 시장 규모의 2배에 달하는 데다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금맥으로 불립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새로운 집을 공급하려면 재건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환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박상우 장관은 서울도 홍콩처럼 용적률을 더 높여서 집을 더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지난 1월 기준 약 2만 6천 가구로 한 달 전보다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착공주택도 같은 기간 40% 넘게 줄어든 2만 3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급락하며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을 빨리 공급하려면 재건축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할 것이 아니고 도시도 규제할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사실은 어찌 보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열차를 우리가 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실제로 국토부는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일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처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더 높여서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는 더 높아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이나 또 다른 이 서울에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하면 서울은 아직도 좀 더 높아질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을 높이 지으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지만 금융 비용을 낮추면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가 구조를 보면 돈값이라고 생각해요. 돈값 낮추는 방법은 국민들이 투자자로 에퀴티로 참여해서 정상적인 투자 이익만 가지고도 돈이 모아지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전세난과 전세 사기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간 주도의 장기 임대주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 규제 등은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미국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외환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달러는 떨어지고 엔화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드디어 강달러가 좀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환율 흐름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다시 강세를 보이던 달러가 최근에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숨을 좀 죽이는 모습인데요. 네. 지난 12일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조금 웃돌았는데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서 연준이 6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시장 전망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1%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2분기 중에는 달러의 약세, 그다음에 원화의 강세로 반영될 수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밑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달러가 좀 반등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성격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 때는 그래서 달러가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만 봤을 때 U자형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 전후에선 조금 약해지거든요. 대선의 불확실성이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과거처럼 침체에 따른 게 아니라 예방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계속 달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약간 반등하는 4분기 때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1,300원대에서 2, 3분기 때는 1,200원대로 갔다가 4분기 때는 1,200원대 후반에서 다시 1,300원 내외로 좀 올라가는 U자형으로 나올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분기별 평균 환율은 1분기에 1,330원, 2분기에 1,290원, 그리고 3분기 1,275원, 4분기 1,305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일단 그 기준금리 인하 6월 인하설이 대세이긴 한데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고한데 연준의 금리 인하 폭, 속도 예상보다 좀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금리를 내렸던 거는 2019년 코로나 이전에 1995년도 한 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강한 금리 인하 정책을 썼는데 현재는 그때와 경제 여건이 많이 달라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U자형보단 완만한 속도로 내려오되 4분기로 갈수록 변동성은 좀 커지는 모양을 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의 케이스는 오히려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되는 금리 인하.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고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물가를 견제할 수 있고 예방주사를 놨기 때문에 성장의 급격한 둔화는 커버를 해줄 수가 있죠. 연준이 과거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 있는 긍정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분기 평균 1,190원, 3, 4분기 평균 1,270원을 전망치로 제시했습니다. 네, 엔화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오는 18일 열리는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기나긴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달러 예금은 빠지고 이 엔화 예금은 늘고 있는데 이 엔화 움직임,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최근에 대중 수출이 좀 회복을 했고 네. 반도체는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달러의 유입이 지금 늘어난 상황에서 원화의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원화가 힘을 얻은 만큼 엔화도 최근 일본이 통화 정책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앞으로 원화보다도 엔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분기별 엔 원화 환율을 2분기 평균 910원, 3분기 930원, 4분기 95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대로 간다면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 등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전망입니다. 또 내수기업 쪽에서는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의 돈을 투자할 때 지킬 의무를 규정한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앞으로 정부의 기업 가치 향상 정책, 이른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반영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 투자한 회사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배경은 기관 투자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자를 받는 회사가 기업 가치 올리기에 소극적일 경우 참여를 권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투자 대상 회사가 회사 가치를 높일 전략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고 투자자들과 소통하도록 점검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에 222개 연기금과 운용사들이 참여 중인 만큼 밸류업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맡겨진 셈입니다. 3분기를 목표로 새로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위한 논의도 이어갑니다. 기존 지수와 어떻게 차별점을 둘지, 어떤 기준으로 구성 종목을 정할지, 무엇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수를 만드는 세부 사항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정부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연기금의 특성상 안정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벤치마크 지수 도입이라든지 위탁운용 펀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그거 없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는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상장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기금 등의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정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연기금 운용사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의 공급처인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에 이어 수요처인 투자자들에 대한 독려로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뉴스 소개해드리는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주제, 이미 떠난 동학개미.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죠.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 진입했지만 유독 삼성전자만 소외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2달 넘게 7만 원 선 초반에서 횡보 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는 매우 다른 행보입니다.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추정치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올해 초 5조 6천억 원에서 지금은 4조 7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올해 초 4천억 원에서 현재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GPU에 활용되는 HBM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반도체 수요처인 중국 경기가 뚜렷한 반등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삼성전자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이란 평가입니다. 다만 펀더멘털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땐 주가가 언제든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만 돌아서면 언제든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증권업계는 현재 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BR은 1.76배 수준이고 삼성전자 PBR은 1.31배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밸류에이션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PBR이 하이닉스 수준까지 오르면 주가는 98,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반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3분기 전까지 분할 매수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한국예탁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1년 전에 비해 116만 명 감소한 52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대에서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자 개인을 중심으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나 손절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백고동 울리는 조선주. 조선주 주가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10% 넘게 올랐고 HD 현대중공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는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에 이틀 연속 드론 공격을 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원유 관련 상선 수주가 나올 수 있고 또 해양 플랜트 수요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는 이런 기대감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선박 환경 규제로 노후 탱커선 교체 발주가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원유 운반선 수주가 위축됐기 때문에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수주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주도 선종이 컨테이너선에서 탱커로 옮겨가는 과정이란 분석과 함께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강점을 나타내는 삼성중공업이 그 수혜를 볼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BR 1되는 그날까지 도이치모터스가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는 앞으로 3년간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3% 넘게 올랐는데요. 거래량도 급증하면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3년 동안 전년 대비 순이익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매년 주당 배당금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배에 다다를 때까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의 PBR은 0.5배 수준입니다. 연도별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단기 순이익을 감안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율이 연결 기준 단기 순이익의 절반에 못 미치면 이를 달성할 때까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런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개인 회사채 투자는 찾기 어렵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투자를 하기에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 FCP가 이 방경만 KTNG 사장 후보의 경영 능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이 주주들에게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최대 주주인 IBK 기업은행도 이 방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신임 사장 후보의 거취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가 분석한 KTNG 해외 담배 사업 수익성입니다. 일반 관련 담배 해외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680억 원 손실이 난 걸로 봤고, 같은 기간 관련형 전자담배 해외 사업은 570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FCP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KTNG로부터 넘겨받은 해외 담배 실적 자료를 근거로 이날 주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해외 실적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FCP 요구에 KTNG 측이 응하지 않자 법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겁니다. FCP가 KTNG 해외 사업 손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차기 사장 후보 선임에 대해 주주들에게 반대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TNG는 방 사장 후보의 경영 업적 가운데 하나로 해외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해외 사업이 속빈 강정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수출을 실적을 아주 획기적으로 올렸다. 진출 국가수를 무려 100개로 넓혔다. 회사 실적은 담배 계피로 세고 사람 평가는 나라 수로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을 벌었나요? KTNG 측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해외 관련 담배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관련형 전자담배 영업이익 또한 상당 수준 흑자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FCP 주장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KTNG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KTNG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도 방 후보자 선임을 반대해달라고 소액 주주들에게 요청한 만큼 치열한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기술주 분석의 대가로 불리는 미국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 댄 나일스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열풍은 아직 거품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댄 나일스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And so the details were very sparse. There was no real enforcement mechanism. It was more, these are things we'd like you to do, but there was no stick or punishment if you didn't do them. 일본의 프리미엄 150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프리미엄 인덱스를 만들자는 얘기도 있지만 구체적인 포함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고 배당 확대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나 세무조사 유예 등 세금 혜택도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델이 된 일본에서도 기업 가치가 상승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 만큼 한국 역시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remember, Japan, it took a long time for those measures to really have some impact, and you could say they started 10 years ago. So I think some of this is just going to take some time, and we're going to get more details in June, I believe, from the Korean government about some details around this, and hopefully that will help. 지난해부터 전 세계 증시를 이끌어온 AI 열풍에 대해선 아직 거품 단계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first real commercial internet browser called Netscape came out in December of 1994. But it took 5 years until you got to March of 2000 for the bubble to really reach its ultimate peak. And so you haven't had 5 years pass. 그는 엔비디아와 함께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묶어 AI 업계의 판타스틱 4라고 새롭게 명명하며 이 가운데 메타와 아마존을 올해 가장 유망한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